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3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세상에나 이런 일들도 있구나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적어보게 되었네요. 전 20대 대학생 시절에 연애를 하던 중 임신을 하게 되면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서 컸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 집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던 잘 사는 부잣집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남편은 그 집에서 별종이라 불리울 정도로 공부도 못했고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고를 치고 결혼을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임신을 하고 결혼했을 때 시부와 시모뿐만 아니라 시동생까지 저를 싫어했어요. 항상 저희를 미래도 생각하지 않는 철부지로만 생각을 하셨어요. 너희가 일찍 결혼을 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해. 아무리 니들이 사고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희에게 아이가 있으니 정신 차려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항상 너희를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고 앞으로는 니들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알았지? 그래, 아빠 말이 맞아. 다른 애들보다 너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정지된 상태 아니니. 소희도 봐봐라.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지금 아이 키우고 있고, 유준이 너는 지금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있잖니. 너희 지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독립할 생각을 해야지. 어쨌든 우리는 올해까지만 도와줄 거다. 내년부터는 분가할 생각해.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상태도 아닌데 어떻게 집도 구하라는 건데? 엄마나 아빠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잖아. 이제 일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갈게. 근데 지금 어떻게 분가해? 돈도 없는데. 어디를 가라는 거야? 진짜 너무하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지금 준비하라고. 우리가 내일 당장 나가라고 했냐? 너희가 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이 낳을 때까지만 우리가 봐준다고 애초에 말했잖아. 네가 좀 더 노력하고 그랬으면 지금 나가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 들었겠니? 지금부터 준비해. 미리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제 부모고 앞으로 너희 스스로 책임져야 돼. 솔직히 계획 없이 아이 임신하고 나서 무작정 결혼하겠다는 너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난감했다. 이미 우리 찾아왔을 때에는 아이도 다 큰 상태였고 그러니 그냥 알겠다고 한 거지. 정말 너희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 살 길 빨리 찾아서 알아서 살아. 어머님, 아버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저희 열심히 준비할게요. 저도 요즘 피부관리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자격증 취득하고 바로 자리 잡으면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내년까지 어떻게든 나갈 수 있게 잘 준비할게요. 그 전까지만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래,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한다면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악 물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살 수 있다고. 너희는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아직 어린아이도 있어서 지금 당장은 막막하다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지만 노력하다 보면
길이 보일 거야. 그러게. 남들 다 공부할 때 연애하더니만. 솔직히 이게 뭐 하는 거야? 형이랑 형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안 보여? 여기서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얼른 준비해서 나가. 솔직히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건 양심에 안 실려. 형수, 안 그래요? 형수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더 갈 곳 없어서 그러는 거 나도 알겠는데 이건 좀 그렇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전 시댁에서 생활을 했고 얼마 못 가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면서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때는 20대 초반이었고 살림 또한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거의 시모의 손을 빌려서 하게 되었고 그래서 민폐를 끼치고 있었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시부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상태라는 게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은 그런 부모님에게 큰 실망을 했지만 전 그런 남편을 달래주었어요. 소희야, 난 솔직히 우리 부모님 조금 실망이야.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저렇게 냉정하게 내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부족한 편도 아니잖아. 지원도 해줄 만한데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고 그냥 말 그대로 집에서 잠만 자게 해주는 거잖아. 조금 너무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 난 어릴 적부터 공부 못한다고 동생이랑 차별받았어. 그래서 나는 애정도 고팠는데 지금도 애정을 안 주잖아. 유준아, 맞아. 서운할 수 있지. 근데 우리도 잘한 건 없잖아. 솔직히 우린 남들 공부하고 미래 준비할 때 우리는 애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아이도 낳았잖아. 더군다나 경제력도 없어서 시부모님 댁에 빌부터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철없고 계획 없이 보이실 수도 있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인정해 주실 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저러는 거 어릴 적부터 많이 봐서 익숙하지만 너한테까지 저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 거기다가 엄마 아빠가 안 받아주니 동생은 더 날뛰고 나도 이 집에서 당장 나가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화나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이젠 그럴 수가 없네. 우리 시부모님 말대로 이제는 부모야. 우리한테는 아이도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더 늘었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서 얼른 나가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보고 부모님한테도 인정받자. 우리가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도 계획 없이 철없이 사는 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자. 아이가 태어나고 돌이 지나면서 시부모님은 1년여의 유예기간을 주고 독립하라고 하셨습니다. 냉정한 태도에 저나 남편이나 당황스러웠지만 그대로 시부모님이 받아주시길 빌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전 제가 먼저 경제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틈틈이 공부를 했고 피부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씩 일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에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일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전 남편은 바로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독여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 있도록 했죠. 처음에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놀라셨는데 남편이 먼저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달라고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잘하면서 한 번도 공부에 흥미를 가져본 적도 없었고 대학 역시 겨우겨우 왔었던 상황이라
시부모님은 남편의 대학까지만 지원을 해주겠다 하셨어요. 그 덕에 남편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전부터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남편이 공부할 때는 저도 곁에서 도와주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피나는 노력을 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금방 해이해질 것 같았던 남편도 어느새 마음을 잡아 졸업을 했을 때는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면서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받게 되었고 취업도 좋은 곳으로 취업까지 하게 되었어요. 성인이 되어서 임신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삐끗한 것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저희는 그 덕에 더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었어요. 남편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자 그때 처음 시부모님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가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어. 20살 어린 나이에 너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앞으로 갈 길은 구만리인데 깜깜하게만 보였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희는 너무나 잘 살고 있으니 정말 놀랍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구나. 솔직히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들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얘가 나중에 밥벌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이었단다. 널 만나고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얘가 달라지게 된 거야.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전과 달라진 모습이 보기 좋구나. 맞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공부할 때도 이렇게나 열심히 했었나 싶을 정도로 했고요. 저번에 한번 물어봤는데 자식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남편은 가족이 생겨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들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며느리 네가 많이 노력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단다. 아들이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곁에서 네가 잘 잡아준 것도 알고 있어. 솔직히 말이야, 우리 나이 땐 아들이 가장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너희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놀랐어. 그런데 네가 육아도 하면서 일도 하고 애쓰는 걸 보니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싶더라고. 너희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거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도와줄 수 있었는데도 손 내밀어주지 못해 미안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안 계셔서 얼른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욕심으로 불편하셨을 어머님, 아버님께 오히려 죄송스러웠어요. 저희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게요. 정신 차리고 진짜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래, 우리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다. 지금처럼만 잘 살아주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처음에 너에게 상처를 줬던 거 정말 미안해. 너는 나보다 더 나은 것 같구나. 우리 아들 나도 제대로 잡아줄 수 없었는데 우리 아들을 잘 이끌어줘서 고맙다. 남편과 저는 함께 노력을 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변했어요. 그런 모습에 시부모님은 감동하셨죠. 남편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정말 못했지만 사고도 많이 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변한 아들을 보곤 시부모님은 저에게 항상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서 저희는 분가를 준비했고
조그맣게 집을 구해 나가려고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집을 장만해 주셨어요. 자, 이거 계약서야. 아들한테는 내가 미리 말을 했는데 이 서프라이즈 선물은 아들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해주는 거라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껏 꽁꽁 숨겼네. 너희 이 집으로 분가하면 된단다. 네가 일하는 샵 가까운 곳으로 집 알아보고 계약했어. 일하러 가기도 편할 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도 편할 거야. 이건 소위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주는 선물이야. 아니, 어머니, 이렇게 큰 선물을... 아니요, 어머님, 저희 괜찮아요. 저희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도 저희 스스로 분가하려고 열심히 일한 건데요. 혹시나 저희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주시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힘으로 열심히 집 구하고 있어요. 끝까지 어머님, 아버님께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아이고, 며느라, 얼른 받아라. 이거 이미 집 마련한 거야. 너희가 안 들어가면 그 집 그냥 빈집이 되는 거라고.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는 선물이니 잘 받아주길 바란다. 그동안 우리랑 함께 사느라 고생했다. 너희는 늘 우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너희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구나. 늘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엄마 일도 잘 도와주고 내가 퇴근하고 들어올 때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우리 소희였지. 이제 너희 보내고 나면 쓸쓸해서 어쩌니? 아버님, 어머님, 저희 정말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 5년 동안 여기서 지내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부모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건 아니지만 이런 게 부모님 사랑이구나 알게 되었고요. 항상 어머님, 아버님께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분가를 할 때쯤 시부모님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과 다르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의대에 진학해 아버지의 길을 걷고 있었죠. 시댁에서 살 당시에는 바빠서 얼굴을 거의 못 봤는데 가끔 볼 때면 나와 남편을 같이 무시하곤 했어요. 분가를 하고 나서는 더욱 볼 일이 없겠다 싶었지만 가족끼리 시간 맞춰 식사를 하는 자리에 꼭 나타나서 무시를 하곤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기 시작하면서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라도 하면 저희를 꼭 닮았다면서 아이까지 무시하기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민성이 벌써 이렇게나 컸구나. 어쩜 이렇게 볼 때마다 쑥쑥 크니? 나도 애 키운 사람이지만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동안 소희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 혼자서 아등바등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힘들었겠지. 요즘은 일이 어때? 할만하니? 이번에 샵 오픈하고 나서 더 바빠진 거 아니야? 네, 요즘 입소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좋아요. 전보다 고객들도 많아지고 상담 문의도 많고요. 아무래도 아이가 학교 다니니까 좀 수월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 주에 쉬는 날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네요. 어머님 저번에 같이 가자고 했던 카페 같이 가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바쁜데 다음에 한가할 때 가면 되지. 너희들 잘 살고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우린 행복하고 좋아. 우리도 요즘 바빠서 정신없어. 너희 시아버지 이제 은퇴하시고 일 정리도 할 거라서 우리도 시골 가서 살 집 알아보고 있거든. 벌써 남편 은퇴할 때 되었다고 하니
정말 시간 빠르다. 그렇지? 하나하나 정리하려고 하니까 더 정신없는 것 같네. 아니, 근데 형수, 우리 조카 민성이는 한글은 다 떼고 학교 갔어요? 요즘은 영어까지 다 하고선 학교 간다고 하던데. 아까 보니까 간판도 제대로 못 읽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아유, 이것도 유전자 때문인가? 형몰이 닮아가지고 그런지 애가 뭐든 늦네. 형수, 좀 분발해야 되겠어요. 가게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얘 한글을 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글은 안 그래도 공부 요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성이가 한글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씩 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글은 관심이 없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벌써 더하기도 알아요. 그거 보면 머리가 저희 닮은 것 같진 않은데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는다고 하니 열심히 공부시켜 보려고요. 뭐 하긴 형도 성인 되고 다 커서 공부 시작하긴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네요. 형도 학생 때까지는 내내 사고만 쳤잖아. 거기다가 임신까지 하고 엄마 아빠한테 빌붙어서 살고 에휴 말 다 했지 뭐. 형수는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것도 닮기도 하니까. 너는 정말 형수님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말 안 할래? 이게 정말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민성애미야, 정말 미안하다. 얘가 철이 없어서 그래. 네가 좀 이해해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평소에도 까칠했던 시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도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시동생의 횡포는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저희에게 하던 횡포가 먹히지 않자 조카에게까지 무시하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이 그때마다 대신 사과를 하셨지만 솔직히 기분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면서 얼굴 볼 시간도 없다고 하는데 굳이 저희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 오는 듯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더라고요. 심보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가 결혼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혼사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어요. 여자친구조차 소개를 해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격이 고약해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랜 시간 공들여온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동생이 매번 까칠하게 대해서 기분 나빴지?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항상 말을 하는데도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은 말이 통하질 않는구나. 그래서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서 혼 좀 냈어. 다음에 또 그러거들랑 나한테 바로 말하거라.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께서 미안하실 일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기분이 좋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도련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한두 번 아니고 그냥 무시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무슨 일 있긴 한가 봐요. 얼굴 표정도 별로 좋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말이야. 글쎄 걔가 만나고 있는 애가 있었나 보더라고.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못 봤던 거지. 근데 걔랑 잘 안 돼가고 있는 모양이야. 언뜻 들어보니 여자친구도 같은 의사인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 결혼하자고 해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 그래서 걔가 일찍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사는 너희 보면 부러워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버릇없게 군 건
다 혼냈어. 아, 그렇구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도련님, 여자친구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저번에 남편이 말한 그 여자인가? 도련님이 예전부터 엄청 구애하고 있다고 했던 여자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인 것 같네요. 오래 만났다가 저번에 헤어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만나는가 봐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튼 이렇게 난리 피우면서 연애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어쨌거나 난 아직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호들갑 떨면서까지 만나는 아이면 그래도 대단한 아이인 것 같은데 괜찮겠지? 시동생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만나는 내내 시동생을 휘어잡는 듯 했어요. 여자친구와 다투거나 혹은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날이면 시동생의 행포는 더욱 심해졌던 것이었죠. 아슬아슬하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동서를 본 날 저는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를 무척이나 견제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자신에 비해서 스펙이며 모두 떨어지는 저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대학 졸업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 피부관리숍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대접받길 원할 텐데. 그러면 형님이 좀 수고려야 하고 그러지 않나? 차라리 다시 대학을 가는 건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관리받는 사람들도 그런 거 다 보지 않아요? 관리자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놀라지 않나? 난 그렇다고 하면 좀 놀라서 가기 꺼려질 것 같은데. 재수씨, 그래도 우리 아내만큼 손끝 야무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입소문 듣고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는 사람들도 다 칭찬하고 한 번 오시고선 정기 결제하는 사람들도 요새 엄청 많아요. 처음에는 학벌 보고 놀라긴 하는데 받아보고선 우리 아내 샵만한 곳 없다면서 다시 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아내한테 원장님이라고 대접해주지 무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교양이 없는 거죠. 그래요? 그래도 이거 사람 이미지라는 게 학벌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 않아요? 나만 그런 건가? 고졸이라고 하면 좀 막 논애들 같은 게 딱 떠오르잖아요. 아, 어쨌든 잘 된다고 하니 다행이다. 샵은 어디에 운영하고 있어요? 샵 같은 거 오픈할 때 지역 잘 잡아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오는 손님들 급도 달라지는 거 알죠? 아참, 그리고 이번에 청담동에 어린이 치과 오픈할 거예요. 저희 결혼할 때부터 아버님 병원 리모델링해서 쓰기로 했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청담동에 내게 됐어요. 오픈식 할 거니까 한번 같이 오세요. 아유, 우리 형수는 돈 아까워서 거기까지 못 갈걸? 형수네 샵은 그냥 동네 조그만한 곳이야. 우리랑은 다르지. 뭐 서민샵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조카는 그냥 동네 싼 치과에서 하지. 우리처럼 프리미엄 붙은 곳 못 오지. 어차피 못 올 거 그날 한번 구경 오세요. 오시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규모도 규모지만 인테리어가 어찌나 고급스러운지 형수나 형 형편에 그런 거 구경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저를 두고 경계를 하던 동서는 제 상황이나 직업 등을 살펴보고는 이내 시동생과 마찬가지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군다나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청담에 치과를 오픈하게 되면서
동서의 어깨는 한껏 치솟았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관리숍을 운영했던 저보다 더 좋은 지역에서 운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치과를 오픈하게 된 날, 저는 고민을 하다가 두유 상자를 들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동서, 축하해. 어린이 치과 오픈한다니 대단하다. 역시 동서 능력 있어. 이거 동서랑 직원들 마시라고 사왔어. 내가 다른 거 사올까 하다가 일단 필요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 한번 마시라고 사와봤어. 와, 정말 고급스럽다. 역시 이쪽은 다들 고급스럽게 해놓았다고 하던데 딱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다르긴 하다. 형님, 이게 뭐예요? 형님, 요즘은 여기 오는 애들도 이딴 거 안 먹어요. 아니, 생각을 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급이 거기 동네랑은 다른데? 근무하는 직원들도 급이 있지. 어디서 두유나 먹고 있어요? 아니, 형님, 여기 오시기 전에 저랑 의논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걸 어떻게 하나? 여기서는 이거 안 마시나? 내가 몰랐어. 그래도 이거 마셔봐.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 그냥 과즙 음료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사왔어. 동서 오픈하느라 정신없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래도 동서 치과 오픈했는데 내가 다른 선물도 준비해 볼게. 아이고, 형수.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거 와봤어야 알지. 여보, 미안. 내가 형수한테 말이라도 해줄걸. 그래도 형수가 여기까지 와줬는데 형수 봐서 화초에나 뿌려. 걔네라도 먹어야지 뭐. 형수, 이제 다 둘러봤으면 들어가세요. 오늘은 예약이 꽉 차가지고. 시동생은 제가 들고 있던 두유 상자를 집어들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고자 상자를 열었어요. 그때 두유 상자 안을 본 시동생은 화들짝 놀라서 상자를 던졌습니다. 다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죠. 그동안 준비한 선물이 이렇게 빛을 보는 것인가 싶은 생각에 웃으며 말을 꺼냈어요. 어때요? 조금 놀랍죠? 사실 이걸 언제 보여줘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솔직히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된 것도 도련님이나 동서나 다 똑같은 반응 보일 것 같았는데 역시나 달라질 거 하나 없네요. 혹시나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사람 쉽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서류 자세히 봤어요? 제가 오늘 딱 보여주려고 한 거였는데. 이게 뭐야? 형수, 이게 뭐예요? 이 돈들은 뭐고, 이 종이는 뭐예요? 아니, 여기 건물주가 왜 형수로 되어 있냐고요? 여기 우리 엄마 아빠 건물인데 왜 형수가 여기 건물주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 이거 형수가 준비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이런 식으로 사람 성의를 무시하다니 내가 바보로 보이냐? 나 여기 건물주야. 이번 계약 끝나는 대로 당신네들 나가야 할 거야. 그리고 이 상황 어머님 아버님께 다 말씀드리겠으니 알아서 해. 아니 형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 어머님 아버님 건물이에요. 형님이 무슨 여기 건물주라는 건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린 사실대로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형님 하는 걸 그대로 말한 것뿐인데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우리 남편, 우리 아이까지
싹 다 무시하지 않았어? 급을 나눠가면서 무시했던 건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뭘 잘못했냐고?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너넨 그냥 금수만도 못한 자식들이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지금까지 사람 무시한 대가 치르게 해줄 테니까. 처음 동서가 결혼을 하게 될 당시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은 의사인 며느리를 위해서 치과를 오픈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 짓고 있는 건물 한 층을 치과로 오픈하게 되면 좋을 것 같다며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동안의 시동생 내외의 행동을 보고선 결국 저를 불러 건물의 명의를 저에게 증여해 주셨죠.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여 거절하였지만 모든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라면서 다만 순서가 저였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그동안 제가 노력하고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식구인 동서가 시동생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동생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둘이서 똑같은 사람 만났구나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치과 개업식 날에도 제 바로 뒤에 쫓아오셨다가 두유를 무시하는 장면까지 목격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네 형수한테 증여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사람 성의를 무시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구나.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봤다. 못된 것들. 너희는 인성이 썩었어. 당장 여기서 나갈 준비나 해. 너희 여기 어린이 치과 의사로 안 쓸 테니까.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니, 형님이 여기 건물줄 아니? 그리고 어머님, 여기 제 병원이에요. 아무리 그러셔도 저 쫓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해서요? 그냥 두유 안 먹는다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저 형님 성의 무시한 적 없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냐? 너 내가 말했지? 어떻게 하느냐 보고 내가 이 병원 네 명의로 해줄 거라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가족 간의 우애를 다지라고 했더니만 이따위로 대해? 둘째 너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 엉망으로 너를 키웠어? 아무리 그래도 네 형과 형수님을 그렇게 무시를 하냐? 넌 앞으로 우리 아들 아니다. 알았냐? 그리고 우리 아들 아니니 너도 이제 우리 며느리 아니다. 엄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그리고 솔직히 형이나 형수나 사고만 치고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잘해줘? 열심히 공부한 건 난데 왜 형이랑 형수한테 잘해주냐고? 이 철없는 자식아. 우리가 언제 형이랑 형수만 잘해줬다고 그러냐? 너도 똑같이 대했어. 아니 오히려 네 형이랑 형수가 차별받았지. 얘네들 처음 결혼했을 때 우리 모두 냉정하게 대했던 거 기억 안 나냐? 집도 아무것도 없는 애들한테 빨리 동구해서 나가라고 했던 게 우리들이야. 그런데 얘네는 아무런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지금 결과를 만들었어. 근데 너는 뭐냐? 가해시켜달라고 해서 온갖 가해시켜줘. 재수한다고 해서 뒷바라지해. 의대 진학하고 나서도 네 여자친구 가방이며 화장품이며 그렇게 사준다면서 마구잡이로 카드 쓰고 그러면서 네 가족인 형이랑 형수, 조카까지 무시하고 네가 의사가 된 것 말고 뭘 했다는 거야? 난 그런 아들 키운 적 없다. 앞으로 네가 뭘 잘했는지 반성하고 뉘우치면 찾아와. 시무와 시부는 사실 저희에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시동생과 동서를 부른 뒤 여러 번의 기회를 줬던 것이었습니다. 경고도 많이 했었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뒤로 몰래 저희를 무시하고 시부모님 앞에서만 사이가 좋은 척 연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의 어린이 치과 원장 자리는 날아가게 되었고 다른 부원장이 오셔서 운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분노는 어마어마했고 시동생과 동서는 거의 쫓겨나듯이 지방으로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은 시부의 병원이었던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좌천되었죠.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시동생 부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요. 도움을 요청하고는 있지만 시부모님 모두 무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도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무릎 꿇고 싹싹 빌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내쫓았는데 그 뒤로 매일매일 시부모님 댁 앞에서 빌고 있다고 하네요.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는 시동생과 동서를 다시 받아줄 생각이 없으시다고 해요. 허세와 허영심이 가득했던 시동생과 동서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날이 올까 싶습니다. 제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달이 지나갔어요. 그간 함께 생활하면서 제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분명 미워 죽겠는데 살아온 세월이 10년이라 그런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이 제 삶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혼하기 전에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남편과 시부모님께 미리 설명을 드렸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저는 애초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난소는 있었지만 난자가 생성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저를 닮은 아이를 볼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과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셨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도 여자로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 얼굴만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를 가지지 않고 부부끼리 서로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곤 하지만 시부모님을 뵐 때면 제 마음이 항상 무거웠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세월이 10년이었고 별탈 없이 지내오던 어느 날 오래간만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애를 저렇게 못 봐서야 되겠어? 엄마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나 보네.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네. 너무 힘들어 보인다. 엄마, 괜히 참견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은 도와줘도 욕으로 돌아온다고요. 쓸데없이 나섰다가 오히려 불편한 일만 생긴다니까요. 그냥 자리에 앉으세요.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게 더 나쁜 사람이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도와줘야지. 먼저들 음식 먹고 있어라. 금방 돌아올 테니. 혼자 식당에 와서 힘들게 아이를 돌보며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울고 있었는데 친모가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아이가 시모가 안아주자 금세 울음을 그치더니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식당 안은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좀 놀라긴 했지만 시모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눈빛을 보니 또다시 죄송스러운 마음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할 당시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아이를 안고 있는 시모를 봤을 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셨던 것뿐이지 속으론 손주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걸 눈빛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시모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이를 진정시킨 뒤 다시 아이의 엄마한테 안겨준 뒤 자리로 돌아오셨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안아주자 울음을 그쳤다는 게 신기한 듯 말수가 많아졌지만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죄책감에 시달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계속 저에게 말을 시키면서 다른 쪽으로 분위기를 잡으셨지만 이미 한번 안아봤던 아이한테 눈을 떼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빤히 지켜보던 남편도 씁쓸했는지 금세 말수가 적어지더니 음식에만 집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시방석 같았던 외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죠.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쌀쌀맞게 대하는 거 알아? 예전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저번에 식당 다녀온 뒤로 계속 그러는데 어머님께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 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내가 그래서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했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한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이라도 이혼을 해주길 바라는 거야? 다른 여자 만나면 당신이 원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 테고 시부모님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 거잖아. 계속해서 나를 무시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있는데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은 안 봐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입양을 할까? 당신이 원하는 걸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나도 방법을 찾을 거 아냐. 고민거리를 털어놔봐. 당신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는데 뭐하러 입 아프게 내가 가진 고민을 털어놔. 그냥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사는 거지. 어차피 당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 건 변함이 없는 거잖아. 솔직히 나도 그때는 당신밖에 안 보여서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했었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주위에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을 봤을 때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고 싶고 나를 닮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삶이 너무 후회스러웠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남의 아이를 안았을 때 바라보던 시선은 내 마음을 찢어놓더라. 당신이 누구보다 힘들겠지.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 또한 10년 동안 힘들었던 건 사실이야. 앞으로 이런 갈등은 계속해서 있을 테고 당신을 원망하는 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졌다가 또 내 삶을 원망하거나 이런 삶이 반복될 거야. 그러니 당신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입양하자는 말을 했는데 그러기까지 해서 구멍난 곳을 채우고 싶지 않아. 나를 닮은 아이를 원하는 거지.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내 삶을 입양아한테 바치고 싶지는 않다고. 그러니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만 말하자.
이런 말 해봤자 해결되는 거 하나 없는데 입만 아프니 나는 한숨 자야 되겠다. 남편은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남편은 저를 막대하는 행동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어 가다 보니 저도 지쳐버리게 되자 결국 남편과 다시 한번 크게 마찰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각방을 쓴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시간들이 오래되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까지 받게 될까봐 이제는 서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 싶어 관계 정리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뚝뚝한 말투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엔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10년 동안 우리 함께 해왔지만 그동안 당신은 나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했었는데 당신은 그런 나를 끝까지 붙잡았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뭐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것 같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괴로운데. 원하는 게 이혼이면 그렇게 해줄게. 이혼? 내 10년을 너한테 바쳤는데 이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냐? 그냥 이러다 말겠지. 당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거고 내가 그런 당신을 선택했는데 누굴 탓하겠어? 저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 쓸데없는 감정 소모하기 싫다니까. 더 심한 막말이 가기 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이게 사는 거야? 우리는 지금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 당신이 말한 대로 10년 동안 우리 함께 했어. 그렇다고 남은 인생까지 허비하며 살 필요 없잖아? 놓아주겠다고. 그러니 당신도 원하는 삶 찾아 떠나면 되잖아. 그게 싫다면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우선 아니야?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며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당신 말처럼 허비하는 삶일지도 모르겠지.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혼하는 것도 정말 멍청한 짓인 것 같아. 내가 희생했던 삶들을 보상받지 못하잖아. 나를 충족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신이 채워줘야지. 이대로 평생 살면서 내 불만 다 들어주고 당신은 그냥 죄책감 느끼면서 살아. 당신 정말 많이 변했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데 당신 인생을 망쳤으니 평생 당신 수발되면서 죄책감 느끼며 살라고?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뱉을 수가 있어? 아이만 가지지 못할 뿐이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냐고. 뭘 얼마나 했다고 그래?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것들이야.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왔으면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야지. 이번에도 우리 부모님께서 곁에 손주가 없어서 그런지 많이 적적하신 것 같아. 몸 좀 풀게 온천 여행 다녀오고 싶어 하시거든. 당신이 좀 알아봐봐. 이런 것도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눈치껏 좀 행동하면 안 돼? 이번 주 주말에 가고 싶어 하시니까 괜찮은 곳 알아봐서 보내드리도록 해. 애를 가질 수 없으니 당신이 이런 걸로 충족시켜 드려야지. 남편은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괴롭히고 있었어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그날 전부 다 쏟아질 정도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가 어떤 정신 상태인지 뻔히 알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온천 여행 보내드릴 거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통화가 끝난 남편한테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전화를 받았죠. 우리 온천 여행 보내주기로 했다며? 요즘 몸도 찌뿌둥한 게 여기저기 쑤시는 곳이 많더라고. 온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말 고맙다. 저번에 식당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안아봐서 그런지 마음이 뒤숭숭했었거든. 그런데 이번 여행 다녀오면 어느 정도 기운이 회복이 될 것 같네. 충주의 온천이 유명하다던데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이번 주 주말에 출발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고 넉넉하게 용돈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며느리한테 대우도 좀 받고 하는 거지.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 없는 거지? 솔직히 우리도 네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아들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지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라도 충족을 시켜주니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되는 것 같네. 앞으로 좀 더 자주 부탁하게 될 것 같은데 괜찮지? 내가 너였더라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다. 그럼 기대하고 있을 테니까 좋은 여행이 될 수 있게 돈 아끼지 말고 할 수 있는 패키지는 전부 다 껴넣어놔라. 시모도 남편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은근히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물질적으로라도 채워줘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이용해 다른 부분들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저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것 같더니 시간이 좀 지나자 저에 대한 불만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렇게 다가온 주말에 시부모님께선 온천 여행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문제를 키울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려 저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과 계획은 남편과 시부모님이 하셨으면서 저를 탓하는 남편 때문에 저 또한 더 이상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을 떠나신 뒤 며칠 동안 조용했었는데 집으로 돌아오실 때 버스가 반대편에서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버스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일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필 시부모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남편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세운 온천 여행 계획이 시부모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며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순간 제 멱살을 잡은 채 패대기를 치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저는 해달라는 대로 해준 것밖에 없었는데 제 돈으로 보내드렸다는 거에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도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막말을 퍼붓게 되면서 세상 떠난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말았어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게 되었고 이혼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게 왜 내 탓인데? 당신이 온천 여행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꺼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지. 선택은 당신이 해놓고 왜 내 탓을 하는 건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최종 결제를 한 게 내 탓이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신 건 나 때문이 아니라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에게 안 좋은 상처만 계속 남게 되니까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례식 끝나고 바로 이혼하는 게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것도 내 탓을 하며 평생 못 살게 굴 거 아냐. 그럼 이대로 당신이 원하는 이혼해주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라고?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만 됐어도 우리 부모님께서 온천 여행은 떠나지 않으셨겠지. 전부 다 당신 탓인데 누굴 원망해? 내 옆에서 평생 자신의 몸에 대해 한탄하면서 살아. 나는 절대로 이혼 못 해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당신을 선택했던 게 제일 후회스러워. 이번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남편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온갖 막말을 퍼부었어요. 저도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났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터라 남편의 막말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병원에서 난리를 치다가 시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오셨는데 이미 술이 잔뜩 취해버린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며 저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셨습니다. 자모님, 무슨 말 좀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냐고요. 그것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재석을 뒤집어 놓으시려고 장례식장에 오신 건가요? 고개만 떨구고 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까지 왜 입을 꾹 다물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대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죠. 더 심한 말 해드릴까요? 저는 앞으로 평생 이 사람 괴롭히며 살 거예요. 우리 부모님 떠나가게 만든 죄인이니까요. 저를 선택한 거에 대해 후회하면서 온갖 아픔은 다 받으면서 살아야 제 마음이 그나마 조금은 편해질 것 같다고요. 손주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우리 불쌍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 제 옆에서 그 아픔을 전부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볼일 끝나셨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당신 우리 부모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화가 나고 시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막말을 해도 된다는 거야? 이건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잖아.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당신이 이런다고 떠나신 두 분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까지 상처를 주는 건데? 남편은 화가 난다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와 부모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장례식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길래 부모님은 일단 남편이 진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자리를 피하셨고 저도 부모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다시 얼굴을 보인다면 저에게 온갖 상처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오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취하게 되면서 저희는 시부모님의 장례를 볼 수 없었고 장례가 끝난 이후 남편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상당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떠났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어느 날 남편이 갓난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아이를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야. 엄마도 없으니 당신이 키우면 되겠어.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원했던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니 이것도 당신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 애도 못 낳는데 내 피가 섞인 자식을 가지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이 아이의 아빠가 당신이라는 거야? 아버님, 어머님 세상 떠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다닌 건데? 방금 말했잖아. 내 피가 섞인 아이라고. 쓸데없이 거짓말 치겠어? 당신이 원하는 애 안겨줬으면 된 거 아니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이 정도까지 배려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앞으로 책임지고 키워내. 알겠어? 앞으로는 당신이 이 아이의 엄마니까 지금부터 모든 걸 쏟아 부으라고. 지금 하는 말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네? 당신 제정신이야? 이 아이의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없다고 거짓말 치면 내가 그 말을 믿겠어? 나는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내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다른 여자 좀 만났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야? 이 아이의 엄마는 출산하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으니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야.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마.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남의 여자 뱃속에서 나온 애라 키우기 싫은 거냐? 남편은 이미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저보고 수습해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도 없었던 터라 저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 아이를 아는 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일단 아이를 들쳐맨 뒤 마트에 들러 급하게 젖병과 분유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을 보며 분유를 타서 울며 보채고 있는 아이 입에 물려주자 어느 정도 상황은 진정이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닥친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인데 남편은 불러도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젖병을 물은 채 잠이 들었고 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남편한테 큰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 엄마의 품에 제대로 안겨본 적 없이 저에게 온 아이도 불쌍했지만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제 자신 또한 너무 불쌍하게만 느껴졌어요.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만큼 실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저도 조금의 미련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 자식까지 데려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미리 준비되어 있었지만 꺼내지 못했던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건네주며 그동안 함께했던 10년의 세월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콧방귀도 안 끼면서 제 앞에서 이혼 서류를 찢었지만 이런 상황들이 부모님의 귀에까지 전달되면서 저희는 법적 소송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저희 손을 들어준 재판은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차마 남편이 바람 피워 만든 자식을 제가 키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결정된 이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울고 웃으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끝은 불행이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또 다른 시작에 쉽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한 적도 없었고 현재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고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남편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알고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데 뒷좌석 카시트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행히도 무사했다며 간호사의 품속에 안겨있는 아이를 저에게 건네 주었어요. 몇 달 만에 보게 된 아이는 지쳐 잠이 들어 있었고 남편은 더 이상 이 세상과 살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나가 버린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몰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 떠난 충격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까지 떠나가 버리니 이런 제 삶이 차라리 꿈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할 뿐 현실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제 손으로 남편의 장례까지 치러야만 했지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죠. 부모님께서는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이이고 남편이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걷어들일 필요 없다며 법적으로도 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 아이를 시설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남은 제 인생을 아이로 인해 망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부모님의 말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결국 아이는 절차대로 시설로 가게 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 지켜봐 주었습니다. 원장님은 저한테 이제 작별을 해야 된다면서 아이의 입소 사진 찍은 걸 보여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다가왔는지 눈물을 쏟아내었지만 차마 남편이 바람 피운 아이를 제가 걷어들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건네받은 사진 한 장을 보며 흐느끼고 있던 순간 입소 사진 뒤에 누군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던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 작게 나온 얼굴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저희 쪽을 바라보던 위치를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순간 저를 몰래 바라보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고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다가가 몸을 숨기고 있던 여성분께 말을 붙였습니다. 고개를 숨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여자는 저를 밀치면서 도망치려 하자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팔을 잡고 몸을 돌려 세웠는데 몇 달 전에 시부모님과 외식을 할 때 아주 잠깐 만났던 여자였어요. 아이를 제대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 울고 있던 아이를 시모가 달래주면서 진정시켜 줬었는데 그때 앉아있던 여자가 왜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무언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여자는 저에게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한마디를 꺼내게 되었죠.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애가 태어나게만 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는 조건 때문에 시작하게 된 거지만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사람의 아이를 출산했을 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제 아이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키우고 싶다는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어서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그분의 부모님께서 돈을 주며 제 자식을 계속 요구하시길래 도망쳐 다니고 있었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모유를 끊을 때까지는 제가 데리고 키우겠다고 했었죠. 다행히 조율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출산했으니 몸보신을 해야 모유도 잘 나온다면서 식당으로 나오라고 하길래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필 그곳에서 그쪽도 식당에 함께 왔길래 당황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때 저에게 다가온 어머님이 제 아이를 안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빈털터리로 남게 될 거라면서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 전에 조용히 돈만 받고 사라지라며 큰일을 만들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을 꺼내셨죠. 제가 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모든 상황들이 두려웠던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 분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아이는 차라리 제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 절대로 아이를 줄 수 없다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절 밀치고 제 자식을 데리고 가버리는 바람에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쪽의 품에 안겨있는 애를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분이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쪽 대신 그 사람의 옆자리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내 자식을 카시트에 태우더니 차를 출발시키려 하길래 더 위험해질까봐 택시를 타고 그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데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다가 저를 피해 달리던 차량은 결국 사고가 나게 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였어요. 내 자식은 결국 시설에 맡겨질 게 뻔하고 저는 기다렸다가 제가 침몰하는 사실만 밝히면 다시 애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쪽이 숨어있던 저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급해서 선뜻 받아들인 거였는데 막상 애가 태어나고 보니 차마 보낼 수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제 아이는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 전부 다 벌을 받았지만 제가 잘못 선택한 일들 때문에 벌어진 거니 저를 처벌하시면 전부 다 받을게요. 하지만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옆에 있어줄 수 있게 부탁드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는 그 여자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저 몰래 많은 돈을 들여 대리모를 구했던 거고 아이를 몰래 키우려 했다가 대리모였던 여성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자 걔에게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온갖 막말로 여성분을 압박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저와 시부모를 잃게 된 충격과 세상에 태어난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저와 이혼을 한 뒤에 이 모든 게 자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다 생모였던 여성분이 끝까지 쫓아가 말리게 되면서 사고를 유발하게 되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지만 남편의 자식은 기적처럼 크게 다친 곳 없이 살아있게 되었던 거였죠. 저 몰래 충격적인 일들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부모의 제의를 받은 여성분은 고아로 자라오면서 힘든 삶을 살다 보니 돈 때문에 혹해서 받아들인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며 배아파 낳은 자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모성애가 제 분노를 꺼트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이 여성분이 아니었더라도 분명 다른 여성분께 돈을 주고 제 일을 했을 게 분명했어요.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앞에 용서를 구했던 여성분은 끝내 자식을 품에 안고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였는데 어리석은 행동들이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더 큰 상처를 받았겠죠. 지금에라도 모든 사실이 밝혀져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시설에 다녀온 이후 제 삶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기혼자만 입양이 가능했다면 현재는 미혼자도 입양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과 합의한 끝에 입양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제 삶에 들어온 기적 같은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일들이 언제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3살에 딸 하나 있는 주부입니다. 살다 보니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며칠 전에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옆에서 통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구한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1년 만에 연락이 온 터라 많이 당황해서 손을 떨고 있더라고요. 아마 1년 전의 기억이 또다시 떠올라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또다시 연락이 온다면 제가 큰소리 칠 생각이지만 남편도 업무를 봐야 해서 다시 핸드폰을 켜니 더 이상 연락이 오지는 않네요. 저희가 시댁과 인연을 끄는 건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만큼 시부모의 행동은 경악할 정도로 악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차별을 시부모님께 받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차별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세월이 흐르면 연세가 들어 기력도 딸리게 되니 성질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지실 거라고 주변 분들이 힘들어하는 저에게 위로도 많이 해주셨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부모님의 악의적인 행동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심해졌습니다. 형님네가 워낙 잘 살았고 집안에 재산도 많아 그동안 시부모님께서 혜택을 많이 보셨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은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딱히 내세울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라 저는 형님과 다르게 몸으로 때워야만 했습니다. 처음 남편과 결혼했을 때는 형님이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셨죠. 형님이 차별 같은 건 좋지 않다며 특정한 모임 있을 때 항상 형님은 저를 옆에 끼고 다니셨습니다. 그만큼 관계가 좋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약간의 격차가 형님을 스트레스 받게 했는지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셨고 시부모님의 차별에 덩달아 호응을 해주셨어요. 결국 형님이 저와 남편을 무시하니 아주버님과 시조카까지 저희 집안을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과거에 너무 잘 챙겨주신 형님의 모습이 떠올라 제가 잘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지실 거라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형님의 딸과 제 딸이 성적 차이가 고등학교에 들어선 순간 좁혀질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격차를 가져오게 되었죠.
형님이 괴로워하시니 그걸 지켜보신 시부모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세연이랑 지아, 이리 좀 와봐라. 너희들 요즘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너희 둘 다 목표가 서울대라고 하던데 둘 다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없다만 그래도 조건을 걸면 공부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나지 않겠니? 둘 다 합격하면 보상은 똑같겠지만 만약 둘 중 한 사람만 합격이 된다면 보상은 한 명에게 가겠지? 서울대 합격하는 즉시 입학 선물로 1억짜리 수입차 바로 한 대 뽑아주마. 그러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서울대 합격할 수 있길 바란다. 시부의 한마디에 형님 딸 세연이와 제 딸 지아는 눈이 번쩍였고 그때부터 둘의 경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에 1억짜리 차를 선물해 주신다 해도 유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 딸에게 무리하면서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만 지아는 시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대체적으로 형님 딸만 이뻐하고 제 딸은 거진 매일 찬밥이었죠. 지아는 1억짜리 차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목말랐는지 평소보다 공부에 더 매진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형님이 계속 신경이 쓰였는지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셨고 기분이 점점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지아 요즘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어차피 세연이는 아버님께서 선물 주지 않아도 내가 입학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주려고 했거든. 나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전화한 거야. 지아는 안 봐도 서울대 합격하겠지만 세연이는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지아가 옆에서 봐줬으면 하는데 괜찮지? 1대1 가해로 남은 기간 동안 보충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는 두둑히 챙겨줄게. 섭섭지 않게 줄 테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세연이 공부 좀 봐주면 좋겠어. 지아한테 용돈도 따로 넣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잖아. 내가 동서 입장이면 바로 물었을걸? 다른 좋은 과외 선생님들보다 지아가 아무래도 대학이 편하잖아. 서울대 합격만 하면 아버님께서 선물해 주시는 1억짜리 차보다 더 큰 걸 동서에게 줄게. 지금 사는 집 형편 없잖아. 딸이 서울대 다니는데 괜찮은 집 하나 장만해야 되지 않겠어? 50평대 아파트 하나 건네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하라고. 지금 셋이 살면서 25평이 뭐니?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데 거기서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형님, 생각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그렇다고 지아를 형님 댁에 보내드릴 순 없어요. 지금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지아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거 받겠다고 이 중요한 시점에 지아 시간을 뺏을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동서한테 괜히 전화한 것 같다. 그냥 바로 지아한테 전화했어야 했는데. 알았어. 내가 직접 전화해서 설득할 거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우리도 상당히 예민한 시점인데 감정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형님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저와의 통화를 끝내고 바로 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독서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딸은 형님의 전화를 받은 것 같았어요. 괜히 상처라도 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한참 뒤에 지아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민한 상태라 분명 안 좋은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침착한 목소리로 저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는 거야? 연락 하도 안 돼서 엄마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아무 일도 없는 거지? 네, 아무 일도 없어요. 큰엄마한테 전화 왔었는데요. 엄마랑 먼저 통화하셨죠? 저한테 세연이 과외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안 한다고 했지? 지금 너도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걸 부탁하고 그래? 신경 쓰지 말고 지금 하는 공부에만 집중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엄마는 당분간 지아가 큰엄마 전화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루 동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니? 큰엄마한테 과외한다고 얘기했어요. 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세연이도 서울대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뭐라고? 세연이 과외를 봐주겠다는 말이야? 너도 지금 공부할 시간이 모자란 상태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이것저것 많이 준다잖아요. 그래서 과외 봐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연이가 서울대 합격하면 우리 집도 큰 데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각서까지 작성해 준다고 하셨어요. 가족인데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저희도 이번 기회에 큰엄마한테 도움 받으면 좋은 거죠.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세연이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랑 상의도 안 해보고 혼자서 무턱대고 결정하면 어떡해.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도록 하자. 제 딸은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갑자기 형님 댁에 들어가 과외를 하겠다고 돌발 행동을 하는 바람에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온 가족이 저녁에 함께 모여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것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형님 댁에 들어갔다가 괜히 컨디션만 무너지고 제 눈으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형님이 제 딸에게 싫은 소리를 하실까봐 그런 것들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돈을 쥐어준다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형님 성격이면 무조건 제 딸에게 상처를 줄 게 뻔했어요. 자칫하다가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서울대까지 떨어지면 저와 남편보다 지아가 받게 될 슬픔이 더 클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형님 댁에 들어가겠다는 딸의 반응에 남편과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네요. 결국 남편이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그래도 큰아빠 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집안과 사이도 안 좋은 상황이고 서로 예민한 시기인데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엮이지 말고 조용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다. 가정이 화목한 게 중요한 거야. 괜히 나섰다가 도와준 것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오면 그 화살은 전부 지아 너한테 꽂히게 될 거다. 엄마랑 아빠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미리 막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세연이 과외는 없던 걸로 하자.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남편이 겨우 설득한 끝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과외는 없던 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은 아주버님께 저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화 통화하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지길래 걱정이 되기 시작했는데 불안했던 마음은 언제나 적중하고 말았어요. 형님네가 저희 집에 찾아왔고 자기 딸 과외 안 시켜준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상황을 안 좋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좋게 얘기했었잖아.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꼭 이렇게 나와야 하는 거야? 공부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렇게 싫었어? 너는 항상 그게 문제야. 우리가 뒤에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우리가 잘 되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됐어? 가족? 우리가 언제부터 가족이었는데? 내가 지아 엄마랑 결혼하고 나서 차별은 밥 먹듯이 했었으면서 어디서 지금 가족이라는 단어를 뱉는 거야? 나는 예전부터 형한테 마음 접고 살았어. 필요할 때는 모기처럼 전부 다 빨아갔잖아. 그리고 껍데기만 남으면 바로 내치면서 이번에도 우리가 속을 것 같아? 분명 이용만 하고 버릴 거잖아.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렇게 된걸?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지아가 결정한 문제는 왜 번복하는 건데? 과외해주겠다고 얘기한 걸 이런 식으로 우리 계획을 무너뜨리면 마음이 편한가 봐.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집안이 불행해지는 거야. 어떻게 된 게? 이 집안은 지아 빼고 둘 다 비정상적이야. 인생 좀 편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데 그렇게 삐딱선을 타야 마음이 후련해? 동서, 지아는 생각이 없니? 그냥 무조건 세연이 과외 봐주겠다고 결정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벌써부터 자기 감정 숨기고 공부에만 매진하고 있잖아. 제발 한심한 행동 좀 그만하고 지아 의견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건 형님 생각이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아는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전부 다 설명했어요. 그리고 괜히 세연이 도와줬다가 실수가 생겨서 본인 시험 망치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조용하게 발 빼고 형님 앞에 벌어진 상황 정리하겠죠. 그럼 결국 손해보는 건 저희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돈 많으신데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하지 마시고 그냥 유명한 과외 선생님들 불러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저희는 충분한 의사 전달을 했으니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되네요. 남편과 저는 갑자기 찾아온 형님과 아주버님을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았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못했던 형님은 아주버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 연락이 오거나 하지 않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저희 딸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수능 시험 날에 저희 딸은 서울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보게 되었고 저희가 간절하게 바라던 서울대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 날에 제 딸 이름을 조회한 순간 합격증 출력이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면서 저희 가족은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제일 고생 많았던 제 딸이 노력한 결실이었고 앞으로의 인생은 꽃길만 펼쳐지게 될 거란 생각에 너무 행복했었어요. 하지만 형님 딸 세원이는 많은 돈을 들여 과외를 받았음에도 결국 서울대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그날만큼은 제 딸이 주인공이 되어서 시부모님께 축하를 받았고 시부는 웃으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아가 서울대 합격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간절하게 바라면 그 결과는 무조건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할아버지가 저번에 선물 주겠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성년 기념 선물로 준비했으니 감사하게 받았으면 좋겠구나. 일단 세연이도 그동안 노력 많이 해왔는데 아쉽게 떨어져서 재수하지만 분명 좋은 결과는 따라올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세연이 힘내라고 새 차 한 대 뽑았으니 이거 받고 기분 전환도 시킬 겸 드라이브 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지아도 선물 받아야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지아 너한테는 좀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었다. 생각해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을 이미 받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 그래서 지금을 잊지 말라고 알뜰 교통카드 준비했으니 학교 갈 때 이걸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그래도 10만 원 충전해 놨으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다. 서울대 합격했는데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세연이는 합격하지 못했으니 지금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서 위로차 세연이한테는 차 한 대 선물해 준 거니 이것 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오늘 이 자리가 지아 너를 위해 마련했는데 이 정도 선물이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할아버지가 그래도 신경 써서 처음으로 주는 선물이니 잘 간직하거라.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세요? 이건 저번에 약속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세연이는 서울대 붙지도 않았는데 위로차 외제차를 주고 합격한 지아에게는 10만 원짜리 교통카드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지아를 위해 만들어졌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지아한테 좋은 추억 남겨주실 줄 알았는데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엄청난 차별을 안겨주셨네요. 아버님한테는 더 이상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고요. 오늘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실수였네요. 2번 다시 찾아뵙지 않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오늘 일을 분명 후회할 날이 오실 거예요. 남편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는지 지아가 들고 있는 교통카드를 뺏어서 시부의 몸쪽으로 던졌고 장례식장에도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저와 딸의 팔을 잡은 뒤 시댁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쫓아온 형님이 뒤에서 한마디 하셨고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기분 나쁘셨는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셨네요. 지혜아가 서울대 합격했다고 못난 오리가 백조 되겠어? 인연 끊겠다니까 한마디 하겠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실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 봐. 내가 미리 뒤에서 말씀드렸지. 가족끼리 가위 한번 도와주지 않고 혼자 서울대 합격하려 한다고 뒤에서 호박씨 좀 까니까 아버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잘난 척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어차피 발끝도 못 따라오는 거 알지? 대학 다닐 등록금은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네. 돈도 쥐뿔도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서울대 합격한 거 가지고 인생 역전하려 드네. 형님은 정말 밑바닥의 끝을 보여주셔서 저희 가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절대 형님처럼 쓰레기 인생을 살지 말아야겠어요. 결국 형님은 저한테 진 거나 다름없었고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저희는 서로 뒤엉켜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그날 저는 그래도 그동안 지아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걸 알아주실 줄 알았는데 그날도 차별하시는 시부모님의 행동과 형님의 이간질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저희 둘을 겨우 분리시켜 놓게 되면서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제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지아가 형님 딸과 비교당했던 상황이 너무 가슴이 아파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형님과 시부에게 쌓였던 불만을 털어놓은 뒤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네요. 너무 분하고 서러워서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발을 들이지 않았고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모님 또한 나름 기분 상하셨는지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저희 가족에게 잘된 일이라 생각했었어요. 남편도 질려버린 식구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는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연락할 수 있는 수단들은 전부 지워버렸습니다. 저희 가족만 신경 쓸 수 있게 되니 오히려 좋은 점이 더 많았어요. 서로를 위해주고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무언가를 들고 왔어요. 돌돌 말려있는 종이였는데 저를 방 안으로 부르더니 말려있던 종이를 저에게 건네주며 확인해보라고 안색이 좋지 않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길래 천천히 종이를 펼치는 순간 엄청난 사실에 눈을 떼지 못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네요. 남편은 남들이 흔히 말하는 막노동 일을 하는데 어느 회사 사무실을 철거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다가 사무실 안에 버려진 액자 하나를 주워들었고 뒤집어서 확인한 순간 경악할 만한 증거물이 담겨 있어 그때부터 그 사무실을 수색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모두가 함께 모이는 시기에 터뜨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곧 있을 설 명절날 시댁에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이 사실은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되는 증거물이었어요. 그래서 명절날 계획한 대로 시댁에 발을 들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시부모님과 형님네가 저희를 보고 인상을 찌푸린 채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행동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부모님 앞으로 다가가 손에 쥐고 있던 습자지 한 장을 건네드렸습니다. 시부는 아무 생각 없이 말려있는 종이를 펼쳐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의 얼굴에 뺨을 수차례 올려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부에게 추가적인 사진 몇 장을 건네드렸고 결국 엄청난 충격을 받으신 시부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아 버리시고 마셨네요.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붉어진 뺨을 어루만지며 시부가 떨군 종이와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형님과 몇 명의 남자가 허물이 없는 상태로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얘 큰애야, 네가 왜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맨몸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니? 이런 괴상망측한 모습을 왜 하고 있는 거냐고?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린 거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거니? 그리고 이 사진들은 전부 뭐야? 거기에다가 사진은 최근 날짜인데 이날은 애들 수능 볼 때 아니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얼마 전에 사무실 철거 의뢰가 들어와서 팀원들끼리 철거하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치우다가
확인하게 된 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죠. 보조와 표정을 보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다가 애들 수능 시험 때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게 더 큰 충격이네요. 형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전혀 모르고 있었지?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형 만나기 전에도 꽤 알던 사이 같던데? 사진과 그림을 봐봐. 전혀 어색함이 없잖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를 끼고 살았다는 형이 참 한심스럽다.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까 그 순간을 즐긴 것 뿐이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가정에 소홀히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는데 정작 스트레스 풀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잠깐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별일 없었어. 그냥 술만 마셨다고.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많았는데 전부 다 술만 마시는 모임이라니까요. 정말이야. 거기에 화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려준 그림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한테 죄짓는 행동인 것 같아 더 이상 참석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요 근래 세연이 대학 문제도 그렇고 동서와 사이도 안 좋아서 복합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 했었나 봐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부탁드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지금 당신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른 여자들이랑 허물없이 맨몸으로 놀아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동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으면서 이런 일을 저질러? 장인 장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려나 모르겠네. 최근에 장인어른 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이 사진들과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실지 안 봐도 뻔하겠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당신이랑은 끝이야. 뭐 하고 있어? 내 아들 말이 안 들려? 당장 나가라니까.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빨리 나가. 아버님, 그런데 왜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세요? 뭔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무슨 할 말? 그네한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지금 손발이 다 떨려서 그런 거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그네 너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다고? 아버님, 형님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다면 아버님께서는 잘못하신 건 없으시고요. 제가 아직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것 좀 보시겠어요? 어쩜 아버님도 똑같으세요? 두 분이 같은 회원이라도 되시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아버님도 비슷한 연배대 분들과 함께 스트레스 받으셔서 분위기를 즐기시고 계셨나 봐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실까봐 엄청 불안해 하셨나 보다. 식은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시네요. 어머님, 이 문제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그림 한 장을 보시더니 경악을 하셨어요.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여자와 시부가 실오라기 하나 없는 상태로 그림에 담겨 있었습니다. 시부는 사진이 없었지만 그림은 확실하게 시부의 얼굴을 하고 계셨고 너무 똑같이 그린 얼굴이라
더 이상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모는 시부의 머리채를 잡으신 채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리신 시모는 온 집을 뒤엎었고 시부는 손이 발이 되도록 용서를 구하게 되셨네요. 모두의 충격을 안겨줄 만한 엄청난 사실이 드러난 상태에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과 시부는 어느 모임의 회원이셨는데 나이대가 서로 달라 마주칠 일은 없었지만 그곳을 자주 이용하셨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았는지 사무실이 철거가 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흔적들을 남편이 발견하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형님과 아주버님은 이혼을 하게 되셨고 시부모님 또한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다며 졸혼을 결정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저희 가족밖에 없었어요. 돈이 많고 삶에 여유가 있으니 그런 쓸데없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마무리가 된 이후 아주버님과 시모는 함께 지내게 되셨는데 시부가 가족들 없이 혼자 많이 적적하시고 힘드셨는지 얼마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네요. 받지 않았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대화를 나눈 상태입니다. 저희를 막대하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손을 벌리시려는 모습이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형님은 집에서도 내쫓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수치라며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결국 세연이 얼굴도 못 보고 혼자서 자신의 잘못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시부와 형님은 남은 인생 당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닫고 뉘우치며 살아가시겠죠. 그리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